올해가 막스 탄생 200주년이거든요. 올해가 1818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탄생 200주년이죠. 칸트가 1724년에 태어났는데 1724년. 그러니까 이제 2024년이면 칸트는 탄생 300주년 되는 거죠. 300주년. 그러니까 막스하고 차이가 90살 이상 된다고 보면 되고, 그 사이에 이제 해겔이 끼어 있는 거죠. 이 책은 여러분이 읽어보신 분은 좀 아시겠지만, 머릿말을 우리가 먼저 볼 건데, 엥겔스 입장에서 마르크스의 핵심적인 생각을 요즘 말로 하자면 계보학적으로 정리한 겁니다. 계보학적으로. 굉장히 쉽게. 우리가 보통 과거에 막스주의, 소비에트 막스주의 할 때, 막스주의를 이룰 때 막스 엥겔스의 역량이 거의 비슷했거든요. 소비에트 막스주의에서는. 근데 엥겔스 본인이 막스의 핵심 사상의 한 부분을 계보학적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왜 한 부분이냐면, 보통 이제 막스주의 그러면 약간 삼각형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삼각형하면 또 비중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 토대부터 삼각형을 하지 맙시다. 그럼 오해하면 안 되니까. 세 부분으로 철학, 정치, 경제학, 과학적 사회주의. 요렇게 이제 보통 막스주의를 이론적으로 우리가 보자면 세 파트예요. 철학 플러스 정치 경제학 플러스 과학적 사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을 토대로, 철학이 이제 세계관이죠. 세계를 보는 관점, 토대가 되는 거고, 철학, 왜 밑에다 그러냐면 이게 기초고, 그 철학을 토대로 막스가 막스 당시의 사회, 현실을 분석하는 게 정치 경제학입니다. 그러니까 막스 당시의 현실을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때 이론적 분석 대상은 그 현실을 지배하는 자본주의인 거죠. 자본주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철학이 세계를 보는 기본적인 관점을 얘기한다면, 전혀 새로운 관점을 보여줬다면, 그걸 구체적으로 그런 관점을 적용해서 자본주의, 실제로는 이제 19세기 자본주의인 거죠. 막스가 살았던 자본주의를 분석한 게 정치 경제학이고, 그래서 이론으로 따지면 이제 철학은 보통 변증법적 유물론, 역사적 유물론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 양재혁생 번역은 옛날식이라서 유물사관 이렇게 번역돼요. 유물사관. 역사를 유물론적으로 보는 거. 요즘은 역사 유물론, 역사적 유물론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변증법적 유물론은 사실은 좀 더 일반적인, 그러니까 변증법적 유물론은 결국 세계 전체를 새롭게 보는 관점. 그러니까 세계라고 부르려면 인간, 자연부터 씁시다. 인간부터 써요. 인간, 자연, 사회. 이게 이제 세계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세계를. 그러니까 세계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 변증법적 유물론이고, 변증법적 유물론에 기반해서 자연은 빼고 인간과 사회를 파악하는 게 역사 유물론.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또 보편적인, 일반적인 거고, 변증법적 유물론의 시각을 인간과 사회를 보는데 적용하면 역사 유물론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막스는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걸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요거는 엥겔스 작품입니다. 엥겔스. 그러니까 막스는 우리 책의 후반부에 보면, 앞에서 나오겠지만, 우리 번역본의 유물사관, 그 역사를 유물론적으로 바라보는 관점, 이게 막스의 일종의 발명품이고, 그 이후에 사회 정치 철학의 중요한 관점을 형성하는 거죠. 근데 인간과 역사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사회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자연도 그렇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덧붙여 넣은 게 이제 엥겔스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엥겔스가 쓴 작품 중에 안티-듀링, 그러니까 반듀링론이라는 책에 보면 듀링이라는 사람에 대한 비판인데,
그게 이제 자연에 대해서 어떻게 유물론적 변증법적 관점이 적용될 수 있는가를 입증하는데 엥겔스가 많은 노력을 하는 거죠. 이제 체계로 보면 변증법적 유물론은 세계 전체에 대한 접근 관점이고, 그걸 인간과 사회에 적용하는 게 역사유물론이니까 체계로 따지면 이렇게 좁아지는 거고, 역사유물론 관점에서 자본주의를 분석하는 게 이제 정치경제학이 되는 거고, 따라서 이거는 철학은 이제 일종의 세계관이죠. 세계관이고, 세계를 보는 기본적인 관점이고, 그걸 가지고 현실을 분석하는 현실 분석인데, 이 세계관에 따르면 현실을 지배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경제니까, 생산 양식이기 때문에 생산 관계, 경제적인 거니까 자본주의를 분석한 거죠. 그걸로 나면 과학적 사회주의는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처방을 제시하는 겁니다. 처방. 그럼 이 자본주의를 없애고 나면 어떤 사회를 만들 건가에 대한 게 이제 과학적 사회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하이어라키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토대를 이루는 거죠. 철학을 기반으로 현실 자본주의를 분석하고 그걸 토대로 자본주의 극복 이후의 프로그램에 대해 제시하는 이게 이제 구조고, 보통 삼각형을 그리는데 삼각형을 그리면 너 새끼 철학자니까 밑에 철학은 두껍게 하고 위에 정치, 경제, 사회, 사회주의는 작게 하는 이런 소리 제가 가끔 듣는 적이 있어가지고 어디 가서 특강하다가 그래서 이제 마음을 바꿨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철학은 변증법적 유물론, 세계 전체를 보는 관점, 그 다음에 그걸 인간과 역사, 사회에 적용한 역사유물론인데, 발생론적으로는 이게 존재다. 이게 역사유물론이 먼저고, 엥겔스가 그걸 보충해서 이것까지 이제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막스주의 내부에서는 이 자연 변증법에 대해서는 논란거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변증법, 자연에 대해서, 그러니까 변증법이랑 우리가 이 논의하면서 계속 많이 얘기할 건데, 자연에 대해서도 변증법적으로 본다는 것이 타당한가? 너무 막스주의를 존재론화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표현들을 한동안 썼습니다. 막스주의는 사실은 어떻게 하면 사회를 변혁할까? 어떻게 하면 인간을 해방할까? 이런 게 막스주의의 주된 관심인데, 변증법적 유물론 때문에 막스주의의 관심을 지나치게 자연에까지 적용해가지고, 막스주의는 실천 철학, 윤리학, 이게 핵심이고 중심인데, 막스주의를 존재론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거리가 생기게 된 건덕지도 되죠. 그리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야, 자연에 대한 변증법적 계속 틀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과학자도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논란거리가 되는데, 이 책에서는 어쨌든 여러분이 보시겠지만 엥겔스가 막스의 최고의 업적은 역사 유물론이다. 역사를 유물론으로 보는 관점이다. 라고 규정을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가장 스탠다드한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포이어바와 독일 고전 철학의 종말은 제목 자체가 독일 고전 철학의 종말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겁니다. 여기 철학에 대한. 그것도 역사 유물론. 막스의 역사 유물론의 계보학적 탐구입니다. 역사 유물론의 내용을 설명한다기보다 막스의 최고의 업적은 역사 유물론이다. 역사 유물론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바로 옆에서 쳐다본 또는 같이 논의한 엥겔스가 아주 간략하면서도 핵심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이 짧은 책이에요. 이게 굉장히, 그래서 이게 제가 이 전체 강의 제목을 막스 철학 입문이라 붙였잖아요. 실제로 입문에 해당되는 책입니다. 후세 사람이 쓴 게 아니라 막스와 동시대 사람이 쓴 입문인 거죠. 그렇게. 그래서 결국 헤겔 포에바를 거쳐서 막스가 어떻게 오게 되느냐. 그리고 막스의 핵심 내용이 뭐냐. 이게 이제 1, 2, 3, 4장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1장이 헤겔 철학이고, 2장이 이제 유물론 얘기를 하면서 포에바를 건드리고, 포에바의 업적을 사실은 얘기하고, 3장은 포에바의 한계를 얘기하고, 그리고 4장은 막스의 핵심 업적을 이제 엥겔스가 정리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1장부터도 헤겔 철학 자체를 공부하는 목적이라면 부족할 수 있고 논란거리가 많겠지만, 우리는 막스 철학 입문이니까 헤겔 철학 자체를 공부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엥겔스가 그 당시 헤겔 철학 역량 안에 있던 엥겔스가, 막스도 같이 작업했던 엥겔스가 막스에 대해서
이 사람은 헤겔한테 어떤 영향을 받았다. 또 우리 시대 헤겔은 어떤 한계가 있었다라는 걸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명확하고. 그러면 우리 21세기 초에 여러분들한테는 포에르바하라는 사람은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사실. 포에르바하 또 포에르바하라는 게. 근데 그 사람이 그 시대에 얼마나 엄청난 영향력과 역할을 했는지를 또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점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계보학적 탐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막스가 48년, 49년 혁명을 일으켰다가 바로 진압당한 다음에 영국으로 도망가서 이게 막스 생애를 여러분이 좀 알면 좋은데 막스가 아까 얘기처럼 1818년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수가 되려고 본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어. 본 트리어에서 태어난 본 베를린 뭐 이런 데 다니면서 공부했는데 그러다가 40년대 초에 20대 그러니까 초중반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존경하는 교수들이 막 대학에 쫓겨나고 이런 상황을 보니까 야 이거 교수 되는 거 안 되겠다 싶어서 교수 되기를 포기하고 라인 신문이라는 언론계에 투신을 합니다. 그래 이제 그 당시에 프로이센의 이 독재 정권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을 퍼붓는 거죠. 퍼붓다가 그 라인 신문 폐간시키고 프로이센 정부가 추방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떠도는 거죠. 프랑스, 벨기에 떠돌면서 사회주의자를 만나는 거예요. 사회주의자를. 그래서 계보학적으로 형성 시기를 보면 요게 철학이 막스가 젊을 때 영 막스의 배경입니다. 영 막스는 거의 헤겔 영향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 20세기 초에 막스의 젊을 때 저작들이 새로 발견이 되는데 그 발견되는 저작, 지금 뭐 경제학, 철학, 수고니 이런 책들은 거의 헤겔 철학 영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공산주의자 조직을 만들고 프랑스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고 금방 진압당해서 도망가서 추방당해서 다니면서 이제 불란 사회주의자들을 만나는 거다. 불란 사회주의자들. 그 나중에 그 사람들은 이제 생시몽, 프리에 뭐 이런 사람들을 막스가 공상적 사회주의자라 비판하고 차별하면서 자기를 과학적 사회주의자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그러다가 48년에 혁명을 일으켰는데 금방 진압당할 건 젊을 독일에서 라인 신문 쓰기 전까지 헤겔 철학의 영향. 그 라인 신문 편집장 맡고 하다가 쫓겨나고 그래서 유럽 다니면서 사회주의자 영향을 받고 그리고 이제 48년, 49년 공산당 선언 쓰고 혁명 일으킨 다음에 진압당해가지고 영국 도망가서 막스가 엥겔스 돈으로 근근히 생활하면서 야 우리가 너무 나이브했다. 왜? 그 혁명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혁명 분위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19세기에 독일, 프랑스 그러시면 독일이란 건 영국도 그렇고 특히 독일은 1800년도와 1840년, 40년 동안에 독일의 공업 생산량이 2배로 증가합니다. 2배로. 40년 동안. 국가 경제가 2배로 늘어난 거예요. 40년. 고도 성장인 거죠. 그런데 그 고도 성장 밑에는 노동자에 대한 엄청난 착취가 그 속에 깔려 있기 때문에 무슨 뭐 슐레지엔 지방 이런 유명한 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으로서는 그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착취가 많았고 혁명 분위기가 막 있었던 거죠. 근데 혁명 일으켰는데 금방 망하고는 쫓겨가서는 결국 뭐 하느냐. 야, 우리가 자본주의를 극복하려고 노동자 편에서 살려고 했는데 자본주의가 뭔지를 사실은 잘 모르고 그냥 분위기상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자본주의를 극복하려면 자본주의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너무 이론적인 접근이 부족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도서관에 처박혀가지고 자본주의 경제학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영국 가서 볼라다 못 봤는데 막스가 자본주의 경제학은 슈리 경제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담 스미스 이야기가지고 리카르도 그 자본주의 경제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수학 공부한 수고들이 지금 많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여기 가서 이제 세 번째가 영국 경제학. 그러니까 독일 고전 철학.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게 이거죠. 독일 고전 철학. 헤겔 철학. 독일 고전 철학. 그 다음에 프랑스의 사회주의, 공상적 사회주의. 그 다음에
영국의 경제학, 고전 경제학. 요 세 가지를 순서는 사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순서는. 그런데 대응물은 결국 독일 고전 철학을 극복하면서 막스의 철학이 형성이 되고 헤겔, 포이르바흐를 극복하면서 그 다음에 영국의 고전 경제학을 공부해서 10여 년 이상 공부해서 극복하면서 정치경제학, 막스의 정치경제학이 성립이 되고 그다음에 프랑스의 사회주의자들이 갖고 있던 낭만성을 극복하면서 막스의 풀어낸 과학적 사회주의가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논리적 체계적으로 보면 이제 철학, 정치경제학, 과학적 사회주의가 논리적 순서고 형성 과정은 독일 고전 철학, 프랑스 사회주의, 영국의 고전 경제학이죠. 그러니까 역시 그 결과 막스 최고의 저작인 자본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본론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막스 주의는 또는 막스 본인의 작업은 19세기 유럽 지성 활동을 총괄해서 담고 있는 작업입니다. 이 사람. 그래서 우리 흔히 한때 그러면서 방랑하는 레디칼리즘이야. 쫓겨다니고 방랑하는 레디칼리즘인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요즘 융복합 하잖아요. 융복합의 전형적 이해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럼 요 책은 뭐냐? 제목처럼 포에르바흐와 독일 고전 철학의 종말이죠. 요거. 독일 고전 철학을 어떻게 극복했냐 하는 거니까 막스의 철학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개별학적 탐구죠. 그 카운터파트에 독일 고전 철학이 있고 과학적 사회주의의 카운터파트는 프랑스의 공상적 사회주의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정치경제학의 카운터파트는 영국의 고전경제학이 되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자기 당시의 이론적 접근들과의 치열한 대결 속에 형성되는 게 결국 막스의 생각이고, 우리가 잡은 얇은 책은 막스의 철학의 특히 역사유물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를 보여주는 엥겔스의 이제 유명한 저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조 하에서 말 그대로 독일 고전 철학의 종말입니다. 그걸 통해 이제 형성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책이 또 하나 가진 재미있는 의의는 이걸 하면서 엥겔스가 이 책 마지막에 포이르바흐에 대한 테제라는 걸 붙여놨어요. 예? 이게 막스가 젊을 때 출판하려고 쓴 건 아닌데 막스 본인의 중요한 그 명제 생각들이 집약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발굴해서 붙여놓은 것도 이 책이 갖고 있는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 포에르바흐의 테제가 중요한 테제죠. 이거 마지막에 볼 건데요. 그래서 막스의 젊을 때의 기본적인 생각이 담겨 있는 거죠. 자, 그 정도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한번 보면 됩니다. 머릿말부터 보십니다. 머릿말. 쭉 읽진 않겠지만 중요한 부분을 보면서 자, 머릿말을 보시면 칼 막스는 그에 져서 정치경제학 비판 서문에서 이게 이제 유명한 서문이죠. 정치경제학 비판 서문. 네. 1859년도에 나온 거잖아요. 정치경제 비판 서문. 그러니까 막스가 1848년도에 47년도 공산당 선언 쓰고 48년도 혁명이 이루겠다가 곧바로 진압당하고 영국으로 가서 한 10년 이상, 거의 11년, 10년 이상 공부한 다음에 내놓는 게 정치경제 비판 서문이에요. 그 뭐냐? 내가 실마리를 찾았다 이 정도예요. 한 10년 자본주의 경제학 공부한 다음에 이제 자본주의가 뭔지 좀 알 것 같다. 이 자본주의에 대한 과학적 기초를 기반으로 자본주의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내가 좀 틀을 잡았다 하면서 발표하는데 거기 이제 유명한 몇 가지 명제가 등장하죠. 정치경제 비판 서문에 보면 막스의 기본적인 그 역사유물론의 틀이 그 서문에 우리 그 4장에서 나중에 다시 볼 건데 4장에서 뭐냐면 몇 가지 명제들. 하나 뭐냐면 결국 생산관계가 그 사회의 토대다. 생산관계는 사람들이 생산할 때 맺는 관계, 당연히. 뭔가를 생산하려면 우리가 이중의 관계를 맺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생산하는 건 노동이잖아요. 결국 노동할 때 이중관계를 맺는 게 노동은 기본적으로 막스식 표현을 쓰면 대상적 활동이에요. 머릿속에 있는 걸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머릿속에는. 그러니까 자연의 변형을 가해야 노동이 이루어지니까 인간과 자연이 맺는 관계가 당연히 들어가고 자연을 대상화시키는 거. 자연을 대상화시켜서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자연 속에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노동 과정 속에 인간과 인간이 맺는 관계가 있잖아요. 노동 과정 속에 인간과 인간이 맺는 관계가 결국 생산하는 과정 속에 맺는 관계, 생산 관계인 거죠. 그리고 자본주의도 뭐냐? 바로 생산 관계입니다. 자본주의가 무슨 뭐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 인간과 인간이 맺는 관계입니다.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제도는 한마디로 인간 관계인데, 생산 관계인데, 그게 가장 핵심은 뭐냐면 임노동이죠. 임노동. 노동인데 어떤 노동이냐? 임금 받고 하는 노동. 노동력을 사서 노동력 값을 주고. 그러니까 이제 생산 관계가 옛날에는 노예제 노동도 하나의 생산 관계고, 사람 노동력 자체를 소유해서 주인이 마음대로 부리는 거니까 중세 봉건제도 하나의 생산 관계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 공산주의까지 다 생산 관계인 거죠 지금. 쉽게 말하면 경제잖아요. 생산 관계가 토대인데 생산 관계는 어디에 조응하느냐? 생산력에 조응한다. 생산력. 생산력은 생산하기 위한 힘이니까 기본적으로 기술이란 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고, 기술을 이루는 도구의 발전 등등이 다 특정한 생산력에 조응하는 생산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말은 생산력이 발전하면 이전의 생산력을 생산 관계가 더 이상 발전 못하도록 그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때는 그 생산력이 발전되도록 생산 관계가 바뀔 수밖에 없다. 사회가 바뀐다는 거죠. 지금도 뭐 정보 사회도 하나의 새로운 생산 관계가 생겨서 이전과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생산 수단을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건데, 내가 돈 가지면 남은 돈 못 가, 자본을 못 가지잖아요. 정보는 배타적 소유가 아니고 복제해서 누구나 가질 수 있으니까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뭔가 근본적으로 바뀌냐 안 바뀌냐가 문제지. 여하튼 생산력에 조응하는 생산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특정 생산 관계를 토대로 이때 법적, 정치적 상부 구조가 형성이 되고, 이것도 이제 붙여서 그린 게 낫겠죠. 상부 구조. 그 특정한 생산 관계를 정당화하는 법적, 정치적 상부 구조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 대응하는 이제 일종의 이념 사상적 요소가, 이데올로기가 거기에 대응한다. 근데 그 부분은 약간 애매한 게, 법적 상부 구조 안에 법적 정치적 구조와 이념적 사상적 요소가 다 상부 구조인데, 그것이 이렇게 돼 있는지, 법적 정치적인 게 있고 그것에 의해서 또 이념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돼 있는지, 법적 정치적인가 이념적인 게 이렇게 생산 관계에 의해서 직접 규정되는 건데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정치 경제학 비판 서문 차원에서는. 왜냐하면 그림이 이렇게 되면 경제가 정치 법을 규정하고 그것에 의해서 이념이 규정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달리 말하면 특정 생산 관계를 정당화하는 법 정치 구조가 생기고, 이 법 정치를 정당화하는 이념이 그 위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직접 이념과 생산 관계, 경제 사이의 관계가 더 밀접해지는 거죠. 생산 관계가 있고, 그 생산 관계를 직접 정당화하는 법적, 정치적 정당화 체제와 이념적, 사상적, 이데올로기적 정당화 체제가 병립하게 되는 거고, 둘 사이의 관계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좀 애매한 부분이 생기는데, 이렇게 보통 많이 그리는데, 이렇게 그리는데, 실제로 막스가 이렇게 생각했는지는 약간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만약 막스의 관심은 얘들 사이의 관계가 관심이 아니고, 요거와 이것 사이의 관계가 관심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회적 존재는 사회적 의식은 사회적 존재에 의해 규정된다. 이런 말로 이제 의식이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 그런 말로 이제 마치는데, 뭐, 그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정치경제 비판 서문, 우리가 4장 이걸 다시 볼 겁니다. 그래서 서문에서 우리가, 이미 45년 브뤼셀이니까 이제 라인 신문 만들다 쫓겨나가지고, 독일 철학의 관념론적 견해에 대립하는 우리의 견해를 같이 완성하기로. 즉, 주로 막스에 의해 완성된 유물사관. 역사 유물론. 요즘 용어로 하면 역사 유물론. 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물론적 역사파. 유물론적 역사파학. 저게 원어에 가까워져요. 유물론적 역사파학이. 그러니까 역사 유물론이죠. 유물론적 역사파학을 같이 완성하기로 어떻게 결심했는지를 우리 얘기하고 있다 하면서, 근데 인용문 뛰어넘으면 이제 40여 년 시간이 지났고 막스도 이미 세상을 떠났다 하면서 이 문제 가지고 그나마나 다시 논의한 적은 없었는데 이심전심인 거죠, 사실은. 해겔에 대해서 견해는 우리가 언급한 적이 있고, 그러면서 그 다음 다시, 근데 이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해 본 적이 별로 없지만 이미 그건 공유하고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하고, 엥겔스 본인은. 그러면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그러는 동안 마르크스의 세계관은 독일과 유럽의 경계를 벗어나서 많이 퍼졌다 이거죠. 퍼져서. 독일 고전 철학은 이제 더 이상 독일에서는 인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단락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야말로 나는 해겔 철학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간략하게 서술할 때, 이 책의 목적이 드러나는 거죠. 해겔 철학에 대한 막스, 엥겔스 본인들의 생각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그러나 간략하게 서술할 때다. 그래서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겔 철학에 출발했고 어떻게 해겔 철학과 인연을 끊었는가. 또 그와 마찬가지로 해겔 이후에 어느 철학자보다 포이어바하, 요즘 한글 번역 어렵다면 포이어바하, 옛날 독일은 뭐 지방에 따라 발음이 다르니까 포이어바하가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도 얘기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이 책의 목적인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겔 철학에 출발해 해겔을 단절했는지, 어떻게 포이어바하가 어떤 영향을 우리한테 주었는지를 보여야겠다. 그게 이제 요거 철학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아주 도식적으로 말하면 변증법은 해겔한테, 유물론은 포이어바하한테. 그러나 해겔의 변증법은 관념론적 변증법이라서 관념론은 무너뜨리고, 또 포이어바하는 유물론인데 변증법적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은 무너뜨리고, 두 개를 그야말로 변증법적으로 지양했다. 아우프해변했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했던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단락에 재밌는 얘기가 1845년, 46년 낡아놓은 거를 찾아 손질했는데, 이미 완성된 부분은 유물사관, 역사에 대한 유물론적 파악에 대한 서술은 그 당시에도 상당히 완성되어 있었는데, 하지만 그 당시 수준을 보니까 경제사 분야에 대한 우리들의 지식이 얼마나 그 당시에 불충분했는지를 알겠더라. 그러니까 이거 공부가 안 됐던 거죠. 이건 공부가 안 됐던 거니까. 하지만 대신에 그 포이어바하에 대한 11개의 태제를 발견했고, 그걸 내가 붙인다. 그거는 마지막에 막스가 초고이지 출판하려고 한 건 아닌데, 새로운 세계관의 전제적인 맹화를 내포한 최초의 문헌이기 때문에 이걸 내놓겠다. 그래서 번역본 마지막에 포이어바한 태제가 있고, 포이어바한 태제의 맨 마지막 11문제 태제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겁니다. 이제까지 철학자들은 세계를 다양하게 해석해 왔는데 문제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이미 서문에서부터 이 책을 쓴 목적이 뭔지를 포이어바하가 분명하게 밝히는 거죠. 그래서 계보학적인 접근입니다. 어쩌면 고백이죠, 고백.
자기들의 철학적 편력을 고백하는 것이죠.